징역 20년.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명판사 이진관 재판관이 내립니다. 검찰은 박성재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혐의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 이 모든 것이 법과 증거로 어디까지 입증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진관 재판관입니다. 대한민국 법제의 무게가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있었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왕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지술고 없건이 있습니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합수부의 심우정이 그날 계엄 당일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합수부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느냐 마느냐 박성재가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 아마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3번이나 했거든요. 네. 11시 1분, 13분, 다음날 0시 25분. 0시 25분은 저거는 12월 4일은 계엄이 끝나고 나서인데 네. 어쨌든 끝나기 전 계엄 시작되긴 직후하고 계엄 끝난 후에도 계속 심우정하고 박성재가 3번이나 통화를 했단 말이야. 네. 그 전에 뭐 김지원하고도 당시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심우정하고 저렇게 3번이나 통화하지 않았겠나. 당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가 법무부 검찰과장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는 점이 저는 주요해 보입니다. 그 짧게 했잖아요. 검찰과장은 법무부 소속이니까 예. 장에 지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 근데 검찰과장이 하는 일은 저게 제가 주로 하는 게 저게 주요 간부 인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 동원을 위해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인력 동원을 하려면 그 인력 동원을 하는 곳이 결국 합수부일 가능성이 높고 그 합수부에다가 사람 보낼 때는 검찰총장이 또 저거를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구나.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한 게 계엄 해제한 거는 새벽 1시였었으니까 저 0시 25분에 심우정하고 통화한 것도 계엄 해제되기 전이네. 전이네. 계속 그냥 한창 이제 의원들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절차를 확인해 보라 국회의장이 막 그럴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가 윤석열이도 사방에 전화하고 있을 때고 맞아요.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막.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듯이 검찰 조직에 내란에 얼만큼 얘들이 이제 내란 종사를 했느냐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무슨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밝히지 못했던 게 내란에서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검찰 부분만 그동안 특검에서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예. 상상을 해보면 명단 나오고 체포 명단 나오고 어떤 거 했던 거 보면 사실은 사람을 잡아들여서 뭐 민주노총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뭔가 범죄자로 만들고 잡아놓고 그러려고 수용시설도 다 검토하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그때 검찰이 하려고 했었던 이 급박하게 전화하고 했던 것은 뭔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란의 주요 임무가 아닌가. 그러니까 박성재는 심우정한테 전화를 했었지라도 심우정이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조직하고 이거 하는 거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뭐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2%를 통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각 지검에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다. 파견하는 거 어떻게 누가 어디에 남느냐 뭐 몇 명 있느냐 요걸 갖다가 하는 걸 2%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걸 아마 지금 특검에서도 보는 것 같고. 제가 그 종합특검에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잖아요. 그때 제 느낌이나 상황을 보면 예. 이 친구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술 먹다가 계엄이나 한번 할까 이게 아니었고 계속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그게 이제 UFL이라고 그 늘 정부하고 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을지포커스. 을지포커스.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근데 그때 그러면은 할 적에 뭐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쿠데타를 성공해 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쿠데타를 또 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지를
연구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전두환 때 그게 성공한 기본이잖아요. 과거는. 예. 전두환이는 박정희를 연구했고 얘들은 전두환이를 연구했고 그다음에 그게 조연천이가 개헌사령관 있을 때 만든 그 박근혜 때. 네, 박근혜 때 그것도 그 개헌 전두환 문건에 때 그 전두환 때 거고. 거를 그대로 연구를 한 게 거기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이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연습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전두환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두환이가 뭘 베이스로 쿠데타에 성공했습니까? 하나회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죠? 하나회하고 지가 몸담고 있는 보안사 이걸 가지고 한 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입장에서 하나회가 뭐예요? 검찰. 검찰이잖아요. 정치 검사들이 하나회야. 그 다음에 충암고. 그거가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게 충암은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검찰이 여기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보안사, 지가 몸담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제일 믿는 게 검찰인데 그걸 빼놓고 해?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사람 체포해서 이렇게 수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이거 담당 해가지고 우리가 이 그렇죠. 지금 비상사태인 국가에 이렇게 파견 나가서 뭘 하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윤석열이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 나가는 지휘관, 수방사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 체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원 방첩사 검찰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어디 벙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합수부에서 이거 수사한다 이런 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당시에 어쨌든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지금 피고인이신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우선 제가 들어갔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의 어려움,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참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 뭐 제가 대통령과 둘이 이야기한 시간은 그 한 9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뭐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의 끝무렵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막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계엄을 한다면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취지의 반대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뭐 제하고 대화는 그렇게 만료된 것 같고 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과의 대화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인데 했던 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벌써 그 계엄 이야기를 듣고 약간 멍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특검보님께서 물으시는 그 대답에 자세한 답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0-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대통령 또는 김용현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조태로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다른 분들이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어떤 타임에 그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0-3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 어떤 취지로 문서를 준다 이런 말도 없었나요?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당시 상황 전체가 CCTV를 봐도 제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기억 자체가 이게 한 뭉텅이가 쑥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0-4, 0-5는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한테도 문건을 줬죠, 윤석열. 저는 제 앞에 놓여 있던 계엄 선포문을 제가 챙겼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고요. 그 이외에 지금 공소장에 쓰여 있는 그런 지시 문건이나 포고령 같은 문건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0-6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평소에 그날 밤 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0-7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보여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 오신 분들한테, 소위 8시 멤버한테. 그때 했던 말이 비상계엄 담화문의 내용과 비슷합니까? 제가 조사받을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인데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중에 담화문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취지입니다. 0-8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면 다음 조치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0-9입니다. 그럼 윤석열은 계엄사령부에서 각 부처의 협조 요청이 오면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기록을 보면서 누구도 그런 지시를 받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12입니다. 약간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지금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시잖아요. 그게 예. 집무실에서 일인지 지난번 영상조사 때는 네. 그건 대적견실에서 대적견실에서 얘기입니까? 이야기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직무실에서는 직무실만 한정해서 여쭙겠습니다. 군대를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를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당연히 구성되는 거고 그럼 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이 통상적인 치안에 대한 경찰 외에 군이 동원된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외에 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저희들인데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추가 질문을 집무실 또는 대적견실 이렇게 하시죠. 아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이번 질문은 직무실에 한정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무실에서 대통령 직무실에서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별도의 말씀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하면 저희들이 군이 동원된다 하는 걸 저는 인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질문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적견실에서 김용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직무실만 집무실에서 한정해서 한정해서 질문하신다고 하십니다. 대적견실은 어떻습니까? 대적견실에서도 저는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0-10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럼 직무실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신 건가요? 저는 집무실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직무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1시 10분경에? 예. 그때는 왜 나오셨습니까?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태열 장관이 오셔가지고 대통령께 좀 더 강한 어조로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나가 있어라 다 이래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0-11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은 대통령 직무실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선관위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없었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0-12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 계엄사령부 또는 계엄사 합수부, 방척사령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대검찰청 포렌식 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분석을 지원해줘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0-13입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 계엄사령부 또는 계엄사 합수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 금지 업무를 지원해 주라고 요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시를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0-14입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 및 구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용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재생하겠습니다. 조건은 문건을 지금 꺼내는 저때 봤던 문건은 뭐죠? 저게 문건인지 그냥 A4 용지 백지인지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문서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문이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한 장은 제가 정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기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날 저녁에 있던 모임 자리에서 막 참석자들한테 준 문서를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내가 뭘 갖고 나왔나, 그 기억이 지금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서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복귀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계엄 선포문은 예. 내가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번 더 보고 책상에 얹어놨다가, 평소에 제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에 사무실 안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 안에 싹 집어넣고 나오는 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파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1부터 2-3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른 종이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나의 종이는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쇄했습니까? 그건 그 뒤에 처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날이 아니고. 그건 왜 따로 처리하셨나요? 그 개인적인 다른 문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그 부분을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대답하고 못하고 있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뭐라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본인이 석관이 관련 문서를 사무실 나가면서 세절하신다면 그 아니, 문서도 그거는 같이 제가 세절한 게 맞지 호주머니 않습니까? 속에 네. 계엄 선포만 꺼내서 했던 거고 한 장은 그냥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 문건을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개인적인 그날 저녁에 무슨 모임에서 뭐라고 해놨는 걸 내가 한 번 더 보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네, 다음 질문 하시죠. 2-1부터 2-3까지는 생략하고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시연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해제 국무회의 CCTV를 보면은 그때도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거든요. 2장으로 보여요. 그건 무슨 문건이었습니까? 저는 그게 몇 장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CCTV를 봤습니다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갖고 있던 그 문서가 아닌가, 내 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은 법무부 복귀해서 파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게 2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영상을 보고 그게 2장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던데. 알겠습니다. 예, 답변 정리하면은 파쇄하지 않은 한 장인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금 질문이 장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건이 두 건이라는 문건이 말씀이신가요? 2건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가 질문의 근데 취지입니다. 아마 답변은 계속 장수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문건 2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건이 그러니까 2개라고 하니까 제가 답을 그래 드리기는 어렵고. 아,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하신 겁니까? 예. 문건 2개라고? 네, 2장의 문건으로 저희가 CCTV로는 좀 계속 해석하고 2장이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네, 다음 질문 하시죠. 3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당시 대적견실에서 윤석열이 비상기엄 선포 대국민 담화하는 것을 직접 보셨죠? TV로 보거나 그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제일 먼 쪽에 어떤 분이 휴대폰으로 그걸 이렇게 틀어서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를 본 바에 의하면 조태용 국정원장 같던데 맞습니까?
그 담화문 예. 턴 사람이에요? 예. 아닌데 이쪽 제가 앉은 쪽에서 제일 가까운 하나 두 분 세 분 이쪽에서 누군가가 터신 것 같은데 비서실 그 수석 비서관들이 다 들어온 이후에 저희들 그 들은 것 같습니다. 누군지 기억 못 하시고요. 저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입니다. 직전 상황. 윤석열이 나왔고 김용현은 선포하러 가자고 지금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과 얘기하고 또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제일 끝에 앉은 게 제일 끝에가 아니죠. 그건 이상민 장관. 그 옆에 이제 지금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오른쪽 옆에. 송미령 장관, 예, 그리고 저희 어떤 것 같고요. 예, 예, 제 옆에 지금 서 있는 분이 정진석 실장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정도 기억합니다. 나가려는 거를 막는 게 지금 아직 안 나왔나요? 아, 저기서 지금 요 직전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한번 그때 이제 지금 피고인이 만류했다는 거죠. 예. 근데 만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 직전에 예. 제가 총리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다시 한 번 더 만류를 해달라.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설득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하시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니까 저로서는 지금 하시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겁니다. 계엄 선포를 만류한 건가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3-3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이후에 마지막 국무회의 들어오고 강의구가 계엄 선포문을 교부하니까는 그때는 만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왜 만류 안 하셨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래서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들어서 11명 성원이 되고 강의구가 계엄 선포문을 다 이제 교부하니까는 그때 또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이제 지금 피고인이 만류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나가는 걸. 솔직히 예. 저 당시에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부분에 제가 딴짓 한다고 나가시는 걸 살짝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께 그 당시에 제 장면이 여러 번 나올 텐데 여러 사람이 계속 반대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저 장면이죠. 제가 손짓해서 들어오고 난 뒤에 조태열 장관님하고 최상목 장관님이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런 상황이 계속 되었었는데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고 뭐 하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낙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특검께서도 아실 겁니다. 저 상황을 저로서는 굉장히 만류를 여러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낙담하고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회의장을 이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가 성원이 안 되게끔. 그거는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다음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재생해 주시죠. 비상계엄 선포 후에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도중에 광어구를 손짓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종료 후에 지금 저 손으로 강익을 부르는 거고요. 선포 전 상황 아닙니까? 선포 후입니다. 39분. 예. 다음 복도도 바로 나오나요? 복도 안 나옵니까? 복도는 안 하고 어쨌든 지금 강호구 진술에 의하면은 이 장면에서 피고인과 이상민이 강호구 자신을 불러서 서명을 받아라, 서명 절차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인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서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서명을 제가 하라고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실제로 안 했습니다. 저는 저때 한 말이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이상민 장관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저하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눈이 마주쳐서 오라고 제가 손짓을 했고 강의구 실장이 온 다음에는 저랑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거의 이상민 장관하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명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 이야기를 증인이나 피고인이나 이상민이 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부서라는 개념은 좀 죄송하지만 여기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찾아보고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저 상황에 부서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질문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부서란 말을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예. 것 같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부서란 말을 했습니까? 강의구하고 부속실장하고 둘이 이야기한 부분은 저인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저 화면을 다시 보시면 저 조금 전으로 좀 돌려주시면. 회의실, 대책결실. 저게 바로 옆 같지만은 저게 하나, 둘, 세 번 이 우리 통상 이 의자보다도 멉니다. 거리가. 그래서 저 세 번째 뒤에 저 이상민 장관하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인데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 들은 보면 기억이 저 없습니다. 자리에서 피고인과 이상민도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대화는 제가 기억하는데 참석자 서명 정도는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서명을 받더라고요. 아니 서명 참석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놔야 되지 않냐고 자꾸 이 서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네. 대답을 좀 그러니까 저는 자리에서 저도- 보면은 예. 피고인과 이상민이 앉아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강의구와 대화 내용을 뭐라고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